휴대폰 화면의 빛이 눈을 찔렀다. 사진 속 호텔방의 조명은 음침하고 아련했다. 남자의 벗은 등 위로 근육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고 땀방울이 척추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한 여자의 가느다란 팔이 보였고 손가락이 남자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각도는 교묘했고 화질은 선명했다. 남자의 목덜미에 있는 그녀가 너무나 익숙한 검은 점까지 또렷이 보였다. 임지아는 그 점을 꼬박 30초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평온하게 화면을 잠갔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심도주가 오늘 밤 큰 수술이 있어서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옷을 입을 때 그녀는 넥타이를 맺었다. 그 길고 힘있는 손, 검지 관절에 얕은 흉터가 있었다. 5년 전 그녀를 위해 칼을 막아준 상처였다. 참 아이러니했다. 그녀를 위해 칼을 막아준 그 손이 지금은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너무 힘을 줬는지 아니면 너무 빠져들었는지 핏줄이 돋아 있었다. 카카오톡 알림이 다시 떴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글이었다. 임 선생님, 당신 남편 기술 괜찮네요. 그런데 좀 급한 편이에요. 전이도 없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당신한테는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요? 뒤이어 혀를 내민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임지아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이미 식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서 목구멍까지 퍼져 내려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고 서랍을 열어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이미 준비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사실 어젯밤에 이미 작성해 둔 것이었다. 육감 때문이 아니라 사흘 전 심도주 진료복 주머니에서 귀금 속 가게 영수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녀가 야간 당직을 선 날이었고 산 물건은 까르띠에 러브 팔찌였다. 결혼 4년 동안 심도주가 그녀에게 준 가장 비싼 선물은 나무 빗이었다. 나무가 머리카락에 좋다고 했다. 임지아는 그 영수증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레이 해부학 책의 233쪽 심장 해부에 관한 장에 끼워 넣었다. 그녀는 추궁하지 않았고 울지 않았으며 어떤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오늘 출근하기 전에 프린트한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었을 뿐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녀는 보지 않고 전원을 껐다. 당직실의 유선전화가 이때 울렸다.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로 연쇄 추돌사고로 부상자 6명이 실려왔으니 외과 의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임지아는 대답하고 진료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날 때 그녀는 이혼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복도에 형광등 하나가 나가서 깜빡거렸고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끊임없이 이어졌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인턴 간호사가 그녀를 보고 인사했다. 임 선생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저 혈당이야. 응급실 로비는 혼란 그 자체였다. 들꺼디 오가고 바닥에는 피가 길게 묻어 있었으며 울음소리와 지시가 뒤섞여 있었다. 임지아는 재빨리 장갑을 끼고 부상자의 초기 분류표를 훑어본 뒤 가장 상태가 심각한 환자에게로 걸어갔다. 3번 부상자, 여성, 30대 초반,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어 즉시 수술이 필요했다. 그녀는 간호사의 활력 징후 보고를 들으며 빠르게 진찰을 진행했다. 손은 기계처럼 안정적이었고 동공대광 반사, 복부 타진,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응급수술 준비, 수술실에 연락하고 혈액은행에 예비 혈액 요청.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심 과장님, 오셨군요. 3번 침대 회진이 필요합니다. 임지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가 몸을 돌렸다. 심도주가 응급실 입구에 서 있었다. 아직 사복 차림이었고 회색 셔츠 기든 약간 벌어져 있었으며 머리는 다소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급히 달려온 듯 했다.
그의 안색은 좋지 않아 보였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인파를 넘어 곧바로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두 사람은 3미터 거리에서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선을 교환했다. 그러고는 임지아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 한 여자가 심도주의 외투를 걸치고 그의 어깨에 반쯤 기댄 채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한 손으로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그런 얼굴이었다. 정교한 눈썹과 눈, 뾰족한 턱, 입술은 혈색이 없었지만 윤곽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가 배를 움켜쥔 그 손 우 손가락은 길고 희며 약지에는 은색 반지가 끼어 있었다. 임지하는 그 손을 기억했다. 사진 속에서 바로 그 손이 신도주의 벗은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고 손끝은 힘을 준 탓에 분홍빛이 돌고 있었다. 심 과장님 임지아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로 평온했다. 이분은 심도주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달라붙은 듯했고 목소리는 메말랐다. 지하야,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내가 마침 지나가다가. 내 환자야, 임지아가 그의 말을 끊으며 그의 말투는 냉담하고 전문적이었다. 어느 침대야? 먼저 등록해.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임지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곧 다시 고개를 숙여 배를 움켜쥐며 가벼운 신음소리를 냈다. 심도주의 팔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더욱 단단히 감쌌다. 3번 침대예요.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다. 임 선생님, 방금 3번 침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심 과장님이 데려오신 분인데 마침. 그럼 같이 처리해. 임지아는 수술 준비실로 몸을 돌려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뒤에서 그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바늘 하나가 목덜미 뒤쪽 피부에 박힌 듯 아프지는 않았지만 불쾌했다. 수술 준비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문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마침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쿵쿵거리며 가슴을 두드렸고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손을 진료복 주머니에 넣고 접힌 이혼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손바닥을 아프게 했고 그 고통이 그녀의 생각을 다시 명확하게 만들었다. 3번 심호흡을 하고 그녀는 손을 풀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장갑을 꼈다. 문을 밀고 나갔다. 복도에서 심도주가 수술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이미 들것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복도 끝을 지나 준비실에서 막 나온 임지하와 마주쳤다. 지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가 말할 때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마치 누군가 들을까 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짙은 갈색이었고 지금은 동공이 수축되어 마치 구석으로 몰린 짐승 같았다. 임지하가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매우 희미했고 심지어 예에 바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심도주의 얼굴은 몇 겹 더 창백해졌다. 그는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미소가 나타날 때는 그녀가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무슨 얘기? 그녀가 말했다. 내 수술 계획.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얘기해. 사적인 일이면 퇴근 후에. 심도주가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재빨리 피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국 힘없이 내려앉았다. 임 선생님 수술실 안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번 부상자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서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임지아는 심도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고 돌아서서 수술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수술실 문이 뒤에서 닫히며 복도의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무영등이 켜지는 순간 임지하의 머리는 완전히 냉각되었다. 마치 시동이 걸린 정밀 기계처럼.
그녀는 고개를 숙여 수술대에 누운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복부는 이미 소독이 되어 있었고 하얀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심도주의 외투는 벗겨졌고 그 여자는 얇은 속옷만 입고 있었다. 목깃 아래로 희미한 자국이 보였다. 임지하의 시선이 그 자국에 0.1초 정도 머물렀다가 곧바로 떠났다. 마취 완료됐어요.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지하가 손을 내밀자 기구 간호사가 메스를 그녀의 손바닥에 딱 내려놓았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그녀의 손가락을 반석처럼 안정시켰고 칼날이 무영등 아래에서 차가운 흰빛을 반사했다. 피부를 절개하고 피하 조직, 근막, 복막. 한 겹 한 겹, 마치 양파를 까듯이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매끄러웠고 매 칼날은 해부도를 그리듯 정확했다. 복강이 열리자 짙은 붉은색의 출혈이 쏟아져 나왔다. 흡인기가 피를 빨아들였고 손상된 부위가 드러났다. 비장 파열. 비장 절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교과서를 읽듯 무심했다. 혈관 클램프 준비. 수술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임지하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고 모든 동작은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혈관을 다룰 때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고 결찰, 절단, 비장 적출, 모든 단계가 한 호흡에 이루어졌다. 복부를 닫기 전에 그녀는 정기적으로 복강 내 다른 장기를 확인했고 다른 손상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자궁. 쌍각자궁, 선천성 기형. 임지하의 동작이 0.5초 멈췄다가 곧바로 계속되었다. 마치 보지 못한 듯이,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폭발했다. 쌍각자궁, 선천성 자궁 기형. 자연 임신 확률은 극히 낮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만사까지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장기 형태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작년에 생식의학센터 회진 기록에서 완전히 같은 초음파 영상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록의 환자 이름은 주만만이었다. 주만만, 심도주의 대학 동창이자 그의 휴대폰 연락처에서 항상 첫 번째로 등록된 긴급 연락처. 임지하는 이 이름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진료복 주머니에 귀금속 가게 영수증 뒷면에 심도주 베개 옆에 낡은 책에 끼워진 사진 뒷면에 그가 깊은 밤에 오고 가던 전화 통화 기록에 원래 내가 주만만이었구나. 임지하는 평온하게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드레싱을 붙이고 장갑을 벗고 손을 씻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고 정확했다. 그녀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의 전자시계는 오전 1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도주는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숙인 채 언제까지 기다렸는지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나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짓밟힌 듯 초라했다. 지하야, 그는 쉰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임지하는 그 앞에 멈춰 섰다. 거리는 1미터도 채 안 되었다. 그녀는 수술모를 벗었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 반쪽을 가렸다. 복도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친구 임지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냉담했다. 비장 파열로 절제 수술을 했고 현재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다. 회복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걸릴 거야. 심도주가 입을 열려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막혔다.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임지하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선천성 쌍각자궁이야.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해. 심도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임지하가 그의 옆을 지나쳐갔다. 어깨가 그의 팔을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2걸음 나가서 갑자기 멈추고 그의 굳은 옆모습을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아,
그리고 어젯밤 내가 도대체 무슨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컴퓨터에는 기록이 없더라. 하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의 귀에는 천근만근으로 들렸다. 힘을 너무 쓴 거 아니야, 심 과장님. 심도주의 몸이 갑자기 굳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채찍으로 세게 내리친 듯 했다. 그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고 눈에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 했다. 평소에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이 순간 표면으로 쏟아져 나왔다. 임지아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진료복 자락이 복도의 통풍구 바람에 살짝 날렸다. 그녀는 빠르게 걸었고 발걸음은 단호했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복도 끝에 비상등이 허연 빛을 내뿜었고 그녀의 가냘픈 뒷모습을 차갑고 단단한 윤곽으로 그려냈다. 마치 칼집에서 뽑아낸 칼처럼. 지하야, 심도주의 목소리가 뒤에서 쫓아왔다. 쉰 목소리로 거의 변조된 듯 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몇 걸음 쫓아갔다. 구두가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고 어지러웠다. 마치 어떤 죽음의 몸부림처럼. 하지만 그는 결국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멈췄다.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심도주의 손이 간호사 스테이션 위에 올려져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 핏줄이 욱신거렸다. 심 과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가 몸을 곧게 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평온 아래에 감춰진 것은 마치 곧 분출할 마그마 같았다. 환자 병실로 갈게. 그는 병실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느렸고 모든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듯 했다. 임지아가 당직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막 켜져 있었다. 카카오톡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 그 낯선 번호에서 온 것이었고 사진, 글, 음성 메시지가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 마치 정교하게 계획된 폭격 같았다. 그녀는 열어보지 않고 그 번호를 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하야, 전화 너머에서 나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에서 깬 코골이가 섞여 있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야? 진열아, 나 좀 도와줘. 임지아는 당직실 철제 침대에 기대어 천장에 깜빡이는 형광등을 응시했다. 주만만이라는 사람을 조사해줘. 올해 32살 정도일 거야. 심도주랑 대학 동창이고 의대 출신이야. 이 도시 모든 병원의 진료 기록을 알고 싶어. 특히 생식의학센터 기록을. 전화 너머가 2초간 침묵했다. 세상에, 진열의 목소리가 순간 또렷해졌다. 심도주가 바람 피웠어. 응. 그 주만만. 응. 내가 그랬지. 진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지난번 동창회 때부터 느꼈어. 그 여자가 심도주를 보는 눈빛이 마치 보쌈 김치 보는 것 같았어. 당장이라도 뜯어먹을 기세였지? 넌 그때 그들은 오랜 동창이야 하면서 변호했잖. 진열아, 임지아가 그녀를 끊었다. 알게 되면 내 이메일로 보내줘. 기다려. 내가 보건위원회 시스템에 선배가 있어? 금방 찾을 수 있어. 진열이 잠시 멈추고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다. 지하야, 너 괜찮아. 임지아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서류 내용은 그녀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재산 분할은 명확히 적혀 있었고 결혼 후 공동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었다. 그녀는 한 푼도 더 가져가지 않았고 한 푼도 덜 가져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심도주 명의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예금이 있었고 그 금액은 적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출처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이 돈을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를 먼저 알아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직실 문이 갑자기 두드려졌다. 임 선생님, 문 밖에서 인턴 간호사 소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번 침대 수술 후 환자가 깨어났어요. 계속 울면서 복통을 호소하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임지아는 이혼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나 문을 열었다. 소주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미묘했고 무언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듯했다. 왜 그래? 심 과장님이 계세요. 소주가 목소리를 낮췄다. 방금 들어가셨는데 환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꽤 컸는데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기엔 어색해서. 그런데 문제가 생길까 봐. 임지아는 망설임 없이 3번 병실로 걸어갔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여자의 단속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중간중간 불분명한 말이 섞여 있었다. 도주야. 너무 아파. 내가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준다고 했잖. 임지아가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주만만은 병상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정말 불쌍해 보였다. 심도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 손은 주만만이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도주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임지아를 본 순간 그의 눈에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스쳤다. 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주만만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약하고 서글펐다. 상처가 너무 아파요. 도주가 수술 잘 됐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아파요. 임지아는 말없이 감시 장비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배액관과 상처 드레싱을 점검했다. 그녀의 동작은 전문적이고 냉담했으며 마치 감정 없는 표본을 다루는 듯했다. 수술 후 통증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녀가 몸을 곧게 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통 펌프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그래도 참을 수 없다면 정맥 주사를 한 번 더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통증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주만만의 입술이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냉기가 스쳤다가 곧 애처로운 표정으로 덮였다. 임 선생님, 혹시 저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임지아가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를 살짝 올렸다. 저는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방금 수술하실 때 주만만이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도주가 당신이 직접 수술해 주셨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그가 봐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임지아가 그녀를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병실 안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신은 응급실로 실려온 부상자였고 저는 당시 당직 외과 의사였습니다. 분류 순서에 따라 접수했을 뿐입니다. 어떤 인연도 관계없습니다. 주만만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심도주가 갑자기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벽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의 눈은 임지아를 뚫어지게 응시했고 목젖이 심하게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임지아는 그를 보지 않고 간호사에게 말했다. 환자가 수술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니 진정제를 적당히 투여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호출하세요. 그녀가 문과에 도착했을 때 심도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임지아. 그는 전부를 불렀다. 목소리는 낮고 쉰 채로 마치 가슴속에서 짜낸 듯 했다. 임지아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방금 수술실에서 본 것은 심도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복도에서 들것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멀리서 말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흐릿하고 멀었다. 임지아는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 반쪽은 복도의 그림자에 잠겼고 나머지 반쪽은 병실 불빛에 비춰졌다. 명암이 그녀의 얼굴 위에 선명한 경계를 그렸다. 심도주,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죽은 물처럼 평온했다. 내가 수술실에서 무엇을 봤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재미있지 않아? 뒤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다. 주만만이었다. 심도주는 마치 무언가에 맞은 듯 몸이 흔들렸고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았다. 임지아가 병실을 나가며 문을 닫았다. 그 안에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복도에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신경외과 육지형이었다. 오늘 밤 그도 당직이었고 짙은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복도 맞은편 벽에 기대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임지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몸을 곧게 펴고 커피를 건넸다. 아래층에서 방금 샀어. 아메리카노, 설탕 안 넣었어. 임지아는 그 커피를 바라보며 갑자기 멍해졌다. 그녀와 육지형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 같은 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지만 서로 한 말을 합쳐도 100마디가 안 될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재작년에 서울에서 전근 온 것만 알았다. 수술은 잘하고 말은 적고 인기도 좋고 집안 배경이 깊다는 소문이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에 닿았고 차가운 온도에 그녀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손이 많이 차가우시네요. 육지형이 말했다. 목소리는 온화하고 낮았다. 당직실에 난방이 있으니 들어가서 쉬세요.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어떤 불필요한 호기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평범한 동료를 대하듯 담담했다. 그 적절한 거리감이 오히려 임지하의 마음에 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제가 아메리카노에 설탕 안 넣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육지형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얕았고 마치 아무렇게나 던져준 것 같았다. 3년 전에 당신이 우리 과로 회진을 왔을 때 간호사가 뭐 마실 거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말했어요. 임지아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자신이 신경외과로 회진을 갔었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자 그녀는 어쩐지 그 일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어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육지형이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2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한마디 덧붙였다. 임 선생님, 어떤 사람은 당신이 밤을 새울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임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뜨거운 커피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액체가 종이컵을 통해 손바닥으로 전해져 손끝의 차가움을 하나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컵에 인쇄된 커피숍 로고를 바라보았고 컵에 누군가 작은 웃는 얼굴을 그려놓은 것을 발견했다. 서툰 그림이었다. 눈은 하나 크고 하나 작았고 입은 비뚤어졌지만 왠지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당직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었다. 진열의 메시지가 이미 와 있었다. 전화번호 하나와 한 줄의 글이었다. 알아냈어. 주만만, 올해 32살, 미혼. 시립-제1병원 생식의학센터 진료 기록이 있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7회. 17회. 임지아는 이 숫자를 응시하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생식의학센터의 진료 빈도는 이렇게 높지 않다. 보조 생식수를 받는 경우일 것이다. 난자 채취, 이식, 황체기 지원, 전체 주기는 대략 2~3개월이 걸리고 진료 횟수는 10회 내외다. 17회는 최소 2번의 전체 주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쌍각자궁 환자의 보조 생식술 성공률은 극히 낮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배아 이식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배우자나 명확한 파트너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임지하의 호흡이 몇 초간 빨라졌다. 그녀는 그 귀금 속 각의 영수증을 떠올렸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까르띠에 러브 팔찌,
사랑의 약속으로 불리는 그 제품. 가격은 48,000원. 그녀는 다시 심도주 휴대폰의 깊은 밤 통화 기록을 떠올렸다. 그녀가 야간 당직을 설 때마다 통화 시간이 짧지 않았고 그녀가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과1이라고 했다. 그녀는 또 작년 겨울 심도주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셔츠 기대 낯선 향수 냄새가 묻어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가 묻자 그는 비행기에서 옆자리 여성의 향수가 쏟아져 묻은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믿었다. 매번 그녀는 믿었다. 그녀가 바보라서가 아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신뢰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낯선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임 선생님, 당신 남편과 그 여자의 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 3시 센트럴 광장 커피숍으로 오세요.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임지아는 이 문자를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다. 정말 쓰다. 그녀는 연락처에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메모는 당 변호사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발신 버튼 위에 잠시 멈췄다가 결국 눌렀다. 전화는 3번 울리고 받았다. 임지아 씨, 당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인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당 변호사님, 지난번에 상담했던 이혼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임지아의 목소리는 자신의 인생에 관한 일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 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의 출처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다. 병원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이 주차장의 차량들을 창백하게 비췄다. 먼 지평선 위로 희미한 회색빛이 번지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당직실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더 가볍고 조심스러운 시험처럼 느껴졌다. 임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은 열렸다. 심도주가 문가에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단추 2개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보였다. 그는 마치 폭우에 흠뻑 젖은 사람처럼 보였다. 지하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쉰 채였다.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복도 끝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임지하의 발끝까지 뻗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역광 속에 서 있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심도주,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나무 조각을 붙잡은 듯 했다. 바람도 거짓말도 아니야. 임지하의 목소리는 한숨처럼 가벼웠다. 내가 멈출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계속 나아갔다는 거야? 심도주의 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소리 없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한 가지가 궁금해졌다. 작년 12월에 내가 출장 간다고 했던 상하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돌아올 때 선물이라고 공항 면세점에서 초콜릿 한 상자를 샀잖아. 그 출장, 그녀랑 같이 간 거야? 심도주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침묵이 마치 무딘 칼처럼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갈랐다. 심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지아는 그 순간의 동공 흔들림에서 이미 답을 얻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저 그의 옆을 지나쳐 복도 끝 화장실로 걸어갔다. 찬물이 얼굴에 닿아 뼛속까지 시렸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사흘을 밤새운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울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얼굴을 닦은 뒤 당직실로 돌아갔다. 심도주는 사라져 있었다. 당직실 책상 위에 새로운 물건이 놓여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옆에 샌드위치,
그리고 메모지 한 장, 메모지에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미안해.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고 마지막 획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마치 쓰는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것처럼. 임지아는 그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녀는 그 커피에도 샌드위치에도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진열이 어젯밤 보낸 정보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다. 주만만, 32세, 미혼, 제1병원 생식의학센터 진료 기록,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7회. 임지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른 창을 열었다. 병원 내부 환자 관리 시스템. 그녀는 자신의 직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창에 주만만을 입력했다. 페이지가 넘어갔다. 주만만, 어젯밤 교통사고로 입원, 비장 파열, 수술 의사 임지아. 그 외에는 시스템에 그녀의 과거 진료 기록이 없었다. 하지만 임지아는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창을 열었다. 심도주의 지난 3개월간 당직 기록. 그가 수술을 했다고 기록한 모든 날짜를 조회하고 수술실 컴퓨터의 실제 수술 기록과 대조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난 3개월 동안 심도주는 비당직 시간에 총 19번 병원에 왔고 그중 15번은 작은 수술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 기록에 따르면 그 15일 중 7일만 실제 수술이 있었고 나머지 8일은 그의 출입카드가 병원에 찍혔지만 수술 기록은 없었다. 이 8일의 날짜는 생식의학센터의 진료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임지아는 데이터를 캡처해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다. 이때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심 과장님 이라고 외치고 있었고 목소리는 긴박하게 무슨 일이 생긴 듯 했다. 임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나갔다. 3번 병실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2명의 보안요원. 심도주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고 한 손으로 문틀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청색을 띠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으며 호흡은 곤란하고 힘들어 보였다. 심 과장님, 괜찮으세요? 당직 간호사가 긴장하며 그를 부축했다. 순환기내과를 부를까요? 됐어. 그가 그녀의 손을 밀치며 말했다. 목소리는 이를 악물고 짜낸 듯 했다. 괜찮아. 저혈당이야. 하지만 그의 입술은 이미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으며 온몸이 비틀거렸다. 임지아는 군중 밖에 서서 몇 사람의 어깨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냉담했고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심도주의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핏발이 선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거의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임지아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지하야.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몸을 돌려 걸어갔다. 뒤에서 심도주의 격렬한 기침 소리와 간호사의 놀란 외침이 들려왔다. 심 과장님. 심 과장님, 괜찮으세요? 누가 좀 와주세요. 임지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들꺼들 밀며 3번 병실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고 그녀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하 주차장은 넓고 고요했다. 몇 개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가지런히 주차된 차량들을 비추고 있었다. 임지아는 자신의 주차 공간으로 걸어갔다. 흰색 폭스바겐 골프, 차체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이 차를 2주 동안 운전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심도주가 그녀를 출퇴근시키곤 했다. 그녀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는 않았다. 그저 운전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불쑥 떠올랐다. 5년 전
그녀는 갓 의대를 졸업하고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흉기 난동 환자를 만났다. 그 환자는 마약으로 인해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었고 흉기를 들고 응급실에 난입해 사람들을 마구 찔렀다. 임지아는 그때 한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고 있었고 비명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도 전에 칼이 눈앞에 닿아 있었다. 심도주가 그녀 앞에 막아섰다. 그의 손이 칼날을 잡았고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 그녀의 진료복에 떨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어?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 나중에 그녀는 알았다. 심도주는 그날 휴무였지만 응급실에 까다로운 환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와본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의사였기 때문에 그게 그의 본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의사에서 그녀만을 구하는 남자가 되었다. 그녀가 야간 당직을 설 때 야식을 가져다주고 그녀의 모든 수술 일정을 기억하고 그녀가 우산 없이 비를 맞을 때 병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구애는 뜨겁지 않았지만 충분히 진실했고 그녀가 이 사람이 평생의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다. 결혼식 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하야, 오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평생 증명할게. 임지하는 눈을 떴다. 창문에 성에가 껴 있었다. 그녀가 손으로 닦아내자 주차장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고요하고 텅 비고 쓸쓸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차량은 새벽에 텅 빈 도로를 달렸다. 그들이 4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날 때 그녀는 방향을 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곧장 달려갔다. 40분 후 그녀는 한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다. 엘리베이터는 28층에 도착했고 당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가 있었다. 프런트 직원이 이미 출근해 있었고 그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임지아 씨, 당 변호사님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당 변호사의 사무실은 넓었고 유리창 너머로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막 퍼지기 시작했고 먼 고층 건물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당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짧은 머리에 무태 안경을 썼으며 마치 메스처럼 날렵해 보였다. 앉아 그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서류 한 부를 임지하 앞으로 밀었다. 어젯밤에 말한 건 내가 밤새 조사해봤어. 임지아는 앉아서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계좌주는 심도주. 지난 2년 동안 그의 계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송금을 받았고 금액은 모두 50만 원이었다. 송금인은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였다. 이 회사의 주주 구조는 복잡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임지아에게 익숙한 이름에 도달했다. 주원주. 주만만의 오빠. 임지하의 손가락이 살짝 움츠러들었고 종이가 가볍게 바스락거렸다. 주원주라는 사람은 당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의료기기 사업을 해요. 당신 병원과 거래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당신 병원에서 고가 소모품을 대량 구매했고 공급업체가 바로 주원주의 회사였어요. 총액은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심도주는 외과 과장으로서 그 구매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당신 말은 임지하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심도주가 주원주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거야? 현재로선 그렇게 단정할 순 없어요. 당 변호사가 뒤로 기대며 말했다. 이 돈의 송금 경로는 매우 은밀해서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을 보면 첫 번째 송금은 그 소모품 구매 계약 체결 후 한 달이었고 금액은 50만 원이었어요. 이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입금됐죠. 임지아는 서류를 닫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2가지를 부탁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첫째, 심도주 명의의 도대체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알아내주세요. 둘째, 그 소모품 구매 절차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주세요. 당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임지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묻지 않을 때는 묻지 않지만 한번 묻기 시작하면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임지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3번 침대 환자 주만만에게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으니 돌아와서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는 않았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앞 유리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았다. 출근 시간이 시작되었고 차량과 인파가 북적였다. 모두가 각자의 방향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핸들이 통제를 잃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은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이었다. 낯선 프로필 사진, 닉네임은 W, 친구 추가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임 선생님, 제가 보낸 사진들 보셨죠? 아직 많이 있어요. 임지아는 이 메시지를 응시하며 손가락이 화면 위에 몇 초간 멈췄다가 거절을 눌렀다. 하지만 상대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곧바로 두 번째 친구 추가 요청이 왔다. 그가 나랑 있을 때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이 너무 지루하고 침대에서 마치 생선처럼 굴어서 당신을 만지는 것조차 역겹다고 했어요. 임지하의 호흡이 반박자 멈췄고 손끝이 살짝 차가워졌다. 세 번째 메시지가 이어졌다. 아, 그리고 당신은 몰랐죠? 작년에 결혼기념일에 병원에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갔지만 사실은 나한테 온 거였어요. 그날 밤 그는 나한테 목걸이를 사줬는데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임지아는 추측하지 않았고 다시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수락을 눌렀다. 상대의 프로필이 즉시 온라인 상태로 바뀌었고 연달아 메시지들이 마치 터진 댐처럼 쏟아져 나왔다. 먼저 몇 장의 캡처 화면이었다. 모두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심도주였고 메모명은 도주였다. 대화 내용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그 속의 모든 단어는 마치 독을 머금은 것처럼 그녀의 눈에 박혔고 피 속으로 스며들어 오장육부를 태우고 있었다. 임지아가 한 줄씩 내려가며 손가락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러고는 음성 메시지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을 눌렀다. 심도주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다. 쉰 목소리로 낮고 깊었으며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친밀함과 편안함이 담겨 있었다. 자기야, 오늘 밤 수술이 갑자기 취소됐어. 9시에 갈게. 지난번에 내가 원했던 그 가방, 내가 사줬어. 음성이 끝났다. 임지아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창밖에는 햇살이 좋았다. 금빛 빛이 오피스 빌딩의 유리 벽면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사되고 있었다. 비둘기 한 마리가 건물 꼭대기에서 날아가고 있었고 날개가 햇빛의 은백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 분위기는 확실히 이상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보며 시선을 피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임지아는 무시하고 진료복으로 갈아입은 후 3번 병실로 걸어갔다. 주만만은 병상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안색은 어젯밤보다 훨씬 좋아졌고 입술에는 심지어 얇은 립글로스가 발라져 있었다. 임지아가 들어오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지만 곧 애처로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임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달콤했다. 드디어 오셨군요.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임지아는 말없이 그녀의 차트를 들고 기록을 확인했다. 수술 후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복강 배액액 증가, 색상이 붉게 변함, 수술 후 출혈 의심, 지혈 처치 완료, 현재 상태 안정. 그녀는 차트를 닫고 주만만을 바라보았다. 수술 후 배액액 증가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지혈 처치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고 계속 증가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주만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이 갑자기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달콤하고 해맑아 보였고 봄에 피는 첫 꽃 같았다. 임 선생님, 어젯밤 수술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도주가 항상 당신 수술 솜씨가 좋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임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주만만이 계속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마치 한가로운 수다처럼 보였다. 도주가 당신을 너무 잘 숨겼어요. 동창회에도 절대 데려오지 않았고 당신이 시끄러운 걸 싫어할까 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의 아내가 어떤 분일지 궁금했어요. 그녀가 잠시 멈추며 눈가의 미소가 깊어졌다. 이제 보니 도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네요. 임지아가 차트를 침대 발치 선반에 다시 올려놓고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정교한 얼굴에는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이 가득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 숨겨진 것은 마치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주만만 씨 임지아의 목소리는 매우 가벼웠고 두 사람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신이 생식의학센터에서 2번의 보조 생식주기를 받은 것, 신도주가 알고 있나요? 주만만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다. 병실의 공기가 마치 빨려 들어간 듯 했다. 주만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입술에 바른 그 얇은 립글로스조차 갑자기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치 갑자기 부서진 조각상처럼 금이 얼굴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한 약함이 아니라 날카로운 두려움에 찬 떨림이었다. 임지아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주만만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고 호수 밑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이 있었다. 당신이 나보다 이 일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지아가 말했다. 주만만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부서진 숨소리만 났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두려움이었다. 당신은 말하면 안 돼요. 그녀가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제발요, 임 선생님, 당신은 말하면 안 돼요. 이건 환자의 프라이버시예요. 당신은 의사잖아요. 당신은? 말할 생각 없어요. 임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다. 단지 당신이 알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녀는 몸을 돌려 문가로 향했다. 주만만의 목소리가 뒤에서 그녀를 쫓았다. 벌써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배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임지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당신은 그가 신도주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죠? 주만만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마치 자포자기한 광기처럼. 당신은 배아가 신도주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진료 기록을 조회한 거죠. 당신은 내가 당신 남편과 바람 피우고 그 아이를 낳으려 한다고 생각한 거죠. 맞죠? 임지아는 돌아서지 않았지만 발걸음도 떼지 않았다. 당신 틀렸어요. 주만만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들렸다. 임지하, 당신은 완전히 틀렸어요. 그 배아의 아버지는 신도주가 아니에요. 절대 신도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애초에 병실 문이 갑자기 밖에서 열리며 벽에 부딪혀 쾅 하는 굉음을 냈다. 신도주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입술에는 마른 피 자국이 있었으며 셔츠 깃이 벌어져 쇄골과 푸르스름한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그의 눈은 피를 뿜을듯 충혈되어 주만만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누군가에게 꼬리를 밟힌 도망갈 곳 없는 공포.
닥쳐.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포가 유리를 긁는 듯 쉰 채였다. 주만만은 그 눈빛에 위축되어 목을 움츠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웃었다. 배에 상처가 당겨져 아파서 숨을 들이쉬었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무서워. 그녀가 신도주를 바라보았다. 도주야, 뭘 무서워하는 거야? 너는 항상 내가 나에게 가장 미안한 사람이라고, 평생 빚을 져도 갚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녀가 진실을 알게 하는 것조차 두려워? 심도주의 손이 문고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핏줄이 돋았고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했다. 임지아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다. 마치 외부인처럼 무너져 내리는 이 연극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차트가 들려 있었고 진료복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휴대폰에는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계속하세요. 그녀가 평온하게 말하고 심도주를 비켜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는 여러 간호사들이 바쁜 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귀는 안테나보다 더 높이 서 있었다. 임지아가 나오자 모두가 즉시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척했다. 임지아는 그들을 보지 않고 의사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주만만의 차트를 불러왔다. 키보드를 두드려 어제의 수술 전 검사 보고서를 확인했다. 혈액 검사, 응고 기능, 간 기능, 신장 기능, 감염병 검사. 그녀의 시선이 감염병 검사 항목에 멈췄다. HIV, 음성. 매독, 음성. B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 B형 간염. 임지하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주만만의 과거 병력란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특이 병력 없음이라고만 쓰여 있었다. 하지만 어제 수술 전 문진에서 주만만은 모든 만성질환을 부인했다. B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인 환자가 자신에게 만성질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뜻이다. 임지아는 주만만의 제1병원 생식의학센터 진료 기록을 불러왔다. 진열이 어젯밤 보낸 자료였고 그녀는 이미 자신의 컴퓨터에 불러와 놓았다. 그녀는 작년 3월의 첫 번째 진료 기록을 찾았다. 거기에는 완전한 건강 검진 보고서가 있었다. B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 간 기능, 이상. 의사 소견, 항바이러스 치료 후 재검사, 바이러스 수치가 정상화된 후 보조 생식 시행. 임지하의 시선이 화면 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그녀는 이 페이지들을 닫고 검색 엔진을 열어 한 단어를 입력했다. B형 간염 수직 감염 차단. 창이 수많은 결과를 띄웠고 그녀는 하나씩 훑어보며 얼굴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보고 있어? 임지아의 손가락이 재빨리 마우스를 클릭하여 화면을 오늘의 수술 스케줄표로 전환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니 육지형이 사무실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이번에는 2잔이었다. 스케줄표요, 그녀가 말했다. 육지형이 다가와 그중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놓고 다른 하나는 옆자리에 앉아 마셨다. 그는 그녀의 화면을 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온화한 심사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에 못 잤어요. 그가 말했다. 잠이 안 와요. 임지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번에는 라떼였다. 달았다. 방금 3번 병실을 들었어요. 육지형의 목소리는 가벼웠고 마치 무언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신도주가 복도에서 넘어져 이마를 모퉁이에 부딪혔어요. 두 반을 꿰맸대. 응급실 소주가 해졌어요. 임지하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커피를 마셨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는 외과 의사예요. 바느질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육지형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매우 얕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커피를 들고 일어났다.
문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임 선생님,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누구보다도 냉정해요. 하지만 가끔은 냉정함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가 떠났다. 임지아는 그의 뒷모습을 2초간 응시하다가 다시 방금의 페이지를 열었다. 그녀가 검색한 것은 B형 간염 수직 감염 차단이 아니었다. 한 가지였다. 쌍각자궁 보조 생식과 B형 간염 수직 감염 차단의 통합 치료 방안. 쌍각자궁 환자는 임신 자체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태아를 만사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조산율과 유산율이 정상 임산부보다 훨씬 높다. 거기에 B형 간염 문제까지 더해지면 임신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한다. 이 약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쌍각자궁 B형 간염 복균자가 보조 생식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는 것. 이것은 거의 자신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임지아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불빛이 눈꺼풀을 통해 들어와 눈에 주황색 빛을 남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파편들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고 각 파편은 다른 빛을 반사했지만 함께 모아도 완전한 그림을 만들 수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진열이 보낸 메시지였다. 지하야, 내가 조사한 그 돈에 대해 단서가 생겼어. 이어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임지하가 클릭했다. 그것은 한 은행 계좌의 거래 명세서였다. 계좌주는 신도주가 아니라 임지하라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는 화면을 5초 동안 응시했다. 동공이 점점 커졌다. 그것은 그녀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카드였다. 개설 시기는 3년 전이었고 개설 은행은 이 도시의 한 상업은행이었다. 이 카드는 지난 3년 동안 매달 송금을 받았고 금액은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다양했다. 송금인은 그녀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회사였다. 그리고 이 카드의 돈은 지난 3년 동안 분할 인출되었고 인출 기록에 표시된 장소는 모두 그녀가 근무하는 이 병원 근처의 ATM기였다. 인출 시간은 모두 그녀가 야간 당직을 서던 날이었다. 임지하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카드를 개설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은행 명세서를 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실제로 존재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신분증 명의로 되어 있었다. 유일한 설명은 누군가가 그녀의 신분증으로 이 카드를 개설하고 매달 돈을 인출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신분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녀가 야간 당직을 설 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적었다. 임지아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각각은 마치 바늘이 신경을 찌르는 듯 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고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커피가 책상에 쏟아졌다. 그녀는 휴지로 닦으려고 손을 내밀었고 손가락이 마우스에 닿아 화면이 켜졌다. 수술 스케줄표에 오늘 오후 간담도 수술이 하나 있었다. 주치의는 육지형, 제1보조는 심도주. 간담도. B형 간염. 임지하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멈췄고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다. 임 선생님, 간호사 소주가 고개를 내밀었다. 심 과장님이 두통이 심하시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임지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소주가 본 적 없는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겨울 달빛처럼 차갑고 독을 묻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응급실로 보내 그녀가 말했다. 소주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심 과장님이 선생님을 찾으신다고. 나는 외과 의사야. 전과는 아니야? 두통은 신경내과로, 외상은 응급실로. 여기에는 그가 볼 수 있는 병이 없어. 소주는 그녀의 어조에 놀라 목을 움츠리고 서둘러 문을 닫았다. 임지아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 변호사님, 그 돈에 대해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한테 송금한 그 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누군지 조사해 주세요. 알겠어요. 또 뭐 있어요? 임지아는 몇 초간 침묵했다가 당 변호사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든 한마디를 했다. 그리고 심도주와 주만만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는지도 조사해 주세요. 전화 너머가 꼬박 10초 동안 조용했다. 임지아 씨,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임지아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오후 햇살이 좋았다. 병원 정원에 몇몇 환자들이 가족의 부축을 받고 산책을 하고 있었고 햇살이 그들 위에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한 아이가 나비를 쫓고 있었고 넘어질 듯 달리며 종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다. 작년 겨울 심도주가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와 그녀를 안고 한마디 했다. 그 말은 흐릿하게 들렸고 그녀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뼈에 새겨진 칼자국처럼 선명했다. 그가 말했다. 지하야, 만약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면 넌 나를 용서해 줄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건 무슨 일인지에 따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더 꼭 안았다. 그녀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것은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행 연습이었다. 사무실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거칠고 급박한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컸다. 임지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심도주가 문가에 서 있었다.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고 거즈 아래로 작은 어두운 붉은 반점이 스며 있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회색빛이 감돌았으며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다. 그는 마치 폐허에서 기어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지하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쉰 채였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임지아가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제발 그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단 10분, 아니 5분만. 5분만 주면 모든 걸 말해줄게. 임지아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심도주는 마치 구명주를 잡은 듯 큰 걸음으로 들어서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임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결국 내려앉았다. 말에 임지아는 창틀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5분이야. 심도주가 심호흡을 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것처럼. 그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닫혔다 열렸다. 목구멍에서 흐릿한 숨소리가 났다. 마치 수많은 말들이 거기에 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듯 했다. 주만만은 그가 마침내 세 글자를 내뱉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파낸 것 같았다. 그녀는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전혀 예의가 없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고 벽지까지 떨어져 나갔다. 모두가 이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육지형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파일 폴더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평소의 온화함이 아니라 무겁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숙함이었다. 심 과장님,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매 단어가 힘있게 울려 퍼졌다. 의무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3년 전 그 소모품 구매 건에 대해 누군가가 실명으로 신고했어요. 심도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가 고개를 돌려 임지하를 바라보았다. 임지하의 표정은 변함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창틀에 기대어 서 있었고 햇살이 그녀의 뒤에서 비쳐 그녀의 윤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평온했다. 시간이 됐어, 그녀가 말했다.